제가 생각해서 저의 짧은 생각은 지금은 지름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저는 내년 초까지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만간 그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한두 번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안 좋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안 좋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올해 1월 정도에 이제 출연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팔아야 할 타이밍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신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자고요. 네, 시계의 네.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작년 제가 뭐 중순, 중순에서 작년 초에서 중순까지였었고요. 그때 계속 이제 미국장은 뭐 말도 못했어요. 역사적인 전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 막 다른 사람들 다 막 서학개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달려들자 미국 주식으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온다. 이 환호성을 듣고 모두가 몰려 있는 시기. 맞아요. 자, 그렇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두가 환호성을 듣고 있는 그 시기. 제가 항상 책에도 말했었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는 분명히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대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는 큰 상승장을 맞이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항상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뒤에 더 오를지도 모르고 오르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맞추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나는 떠나야겠다. 아, 그 당시에? 예. 왜냐면 저는 초보거든요.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저를 생각을 해요. 저는 초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상승을 외칠 때는,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를 때는 저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겁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가서 다음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찾아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다 정리를 했고, 심지어 그때 제가 정리를 했던 가격이 테슬라 750, 아까 뭐 그 영상에 자료가 남아있겠죠. 테슬라 750에 팔았는데 그때 막 1200까지 갔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후회를 하죠. 그렇죠. 내가 왜 팔았지? 이거 더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맞아, 생각하는데 맞아. 저는 그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에 만족을 하자. 왜냐면 그 가격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가격을 만족을 못 하면 더 이따 팔 거라고 하면 돈을 벌어도 후회되고 잃어도 후회되는 스스로의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그러니까 팔아버릴 때는 미련도 갖지 말고 그냥 팔고 그 가격에 만족을 해서 다음 투자의 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올바른 투자의 방향의 시계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 테슬라는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이제 560인가, 그러니까 60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800 넘은 걸로 알고 있는.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상승장으로 접어들었죠. 좀 회복을 한 상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 뭐 CPI 지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1이 안 나오고 8.6이 올라됐다고 해서 좀 주식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약간. 한번 보자고요. 그 그래프를. 정말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 약간 꺾였단 말이에요. 위에서. 근데 이 점은 정말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 지금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사태도 정리가 안 됐고 금리가 이렇게 올린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좀 중국이 지금 또 대만과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이 리스크들이 결국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초보인 우리는 공부하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반등을 해서 쫙 올라간다고 한들 그걸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시장은 아니다. 그건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지, 맞아요. 초보인 우리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물론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긴 해요. 왜냐면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왠지 배 아프잖아요. 또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하지만 초보인 우리는 정확한 지점을 선점을 해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길목은 이건 길목이 아니다. 너무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모험이다. 정확하게 지름길이 있는 그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저의 짧은 생각은 지금은 지름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저는 내년 초까지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금리를
이제는 조금 낮춰보겠다라고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는 좀 낮춰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다시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한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현금을 보유하실 때 이걸 또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 그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달러 환율은 코로나 때 그때 달러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좀 쌌어요. 1,100원대. 그러니까. 예, 1,100원대 초반 아니면 1,000원대 후반, 막 요 정도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도 엄청나게 이룰 수 있었지만 달러로 이 환전의 금액까지도 이룰 수 있어서 한 10% 이상은 아마 달러로도 더 이익을 얻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돈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건데. 분명히 미국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이 잠그겠다. 네. 그러니까 양쪽 하나 긴축하겠다. 네. 예, 돈을 뿌려놓고 이제는 돈을 좀 잠그겠다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달러가 덜 풀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달러는 분명히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돈을 더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멈추겠다. 그 다음에 회수하겠다. 회수하겠다면 더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달러는 사실 그때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오고 만약에 세계 경제가 뒤틀린다거나 흔들린다면 사실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건 뭐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정세,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다. 이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저의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저도 그 노동으로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모았기 때문에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죽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그맨 할 때 맨날 아이디어웨이하고 그쵸, 행사 그쵸, 다니고 그쵸. 어디 예? 결혼식 사회 보러 30만 원 주고 뭐 간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막 50km씩 운전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냐? 결국 그렇게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 있고 그쵸. 또 그리고 거래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락장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렇다면 황현희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도 될 때인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지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구나 세종이나 약간 좀 조정장이 좀 커지고 맞아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사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전세가 대비 몇 %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나, 전세가가. 근데 전세가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다면 진짜 그건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약간 지금 조정이 있는 거예요. 약간 하락 국면에 접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저께 공급 발표가 있기로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거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급 대책의 발표의 방향에 따라서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대책은 서울에 결국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뭐 상기 신도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결국에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좀 연도나 이런 것도 좀 이 건물의 오래된 이런 거에 대한 통과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게끔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환급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이라고 한 번 살면 굉장히 좀 오래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래가 멈춰 있는 것이지 뭐 크게 하락장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든촌 재건축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럼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겁을 먹고 약간 멈춰있는 상태, 약간 정책이다라고 봐야지 하락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은 저는 현금 보유를 좀 하셔서 다음 투자를 대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고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갈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성동구에 하나 있고 용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길동 재개발 하나 뭐 이렇게 3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예. 뭐 그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재개발은 뭐 저희 아들 세대 때 이제 뭐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알아서 올 테니까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와라라고 하는 일단 땅의 가치를 믿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단독주택을 또 산 거기 때문에 15평짜리라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잘 알아서 너가 알아서 커라. 뭐 재개발 공급 발표 나면은 넌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돼 있겠지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곳에서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형식인데. 2군데 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하고 있는데 용산에 2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이제 전세로 돌리고 저는 이제 월세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는 그곳을 이제 전세로 돌리고 뭐 이렇게 현금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현재 좀 시드를 좀 더 늘리고 있는 현금 보유를 더 늘리고 있는 제가 요즘 방송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현금 보유 늘리려고 말이에요. 제가 요즘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겠습니까? 다음 투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은 약간 좀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도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전에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 포인트들을 충분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 현금을 지금부터 보유하면서 이제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바꿔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그럼 조만간 그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한두 번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안 좋다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안 좋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죠. 예, 왜냐면 대출금이나 이런 걸 잘 상환하지 못한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이 부동산 쪽까지 영향이 오는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다면은 큰 기회가 오는 그 비겁한 이 돈이라는 시즌 2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네, 지금 그 상황들을 언제 투자를 할지 엿보고 있다. 저는 지금 현재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현재는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그 기회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현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뭘 좀 보셔야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양도세가 완화됐고 종합부동산세도 좀 완화가 됐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취득세? 취등록세잖아요. 취등록세 하나 나오는데 나라에서 취등록세 완화 발표가 나온다면은 좀 그때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취등록세가 완화돼도 이게 취등록세를 낸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보다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꺾이게 되면 이게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 한들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수익을 내려는 마음이라면 쉽진 않겠죠. 사실 근데 저의 이제 투자의 마인드는 오래 두고 오래 지켜보자라는 그러니까 자산은 보유해 가는 것이다. 뭐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나라만 좋은 거죠. 세금만 많이 내고. 세금만 많이 내고. 그 사실 우리한테는 계속 이제 세워 나가는 돈인데, 그래서 저는 우량한 곳을 한쪽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자산을 보유해 나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계속 사실 집값은 인플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되는 게 정말 좋은 상승률,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었다가 약간 좀 조정하고 있는 약간 좀 정체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하락장이 만약에 이제 주식을 넘어서 주식이 선반영되고 이 부동산 시장까지 넘어서 그 하락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장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모든 세금이 다 완화가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완전 완화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법인 쪽에도 아마 이제 그때는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겠죠. 규제를 다 풀어서 아 이제 제발 좀 사세요라는 시기가 오겠죠. 제발 좀 이제 활성화되게 사세요라고 시기가 침체가 온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또 한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계속 준비할 시기다. 계속 밀당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오늘도 아까 보셨죠? 저 여기 아파트 네. 재건축, 이거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밀당하고 있어요. 막 저쪽 아파트들 뭐 압구정 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반포부터 해가지고 저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그 앞에 산호 아파트, 그다음에 한강 매점부터 해가지고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계셔야 기회가 왔을 때 아,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라고 그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운이라는 거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러다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좀 이 운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올 수 있는 이 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잡을 수 있는 한번 우리가 이 부동산계의 포수가 돼보자. 오는 공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지나면 그냥 훅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런 것을 좀 잔심을 남겨서 지속적으로 연애하듯이 아파트들과 연애해야 됩니다. 밀당해야 돼요. 밀당. 얘한테 근데 이쪽 친구가 마음에 들고 저쪽 친구가 마음에 들어도 이쪽한테 연락 안 하고 여기만 하면 이 친구랑 연락 끊어지잖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밀당을 해야 돼요. 연애가 아니라 어장관리네. 어장관리죠. 어장관리 맞습니다. 연애는 너무 양다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장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들이 짚어주는 포인트 다르군요. 어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어장관리하자. 잠실 주공 5단지랑 압구정 현대랑 저쪽에 여의도 시범단지랑 어장관리 해야죠. 한번 땡겨봐야죠. 계속 봐도 이거 보고 그래도 잘 지냈어. 잘 지냈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 별일 없지. 너 요즘 가격이 안 좋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내 어장관리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보통은 넉놓고 있다가 뉴스에서 뭐가 올랐대. 또 올랐대? 내가 그거 살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가고 나서 맞습니다. 또 라면 끓이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내가 샀더라면 팔았더라면 맞습니다. 그 지점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고 어장관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 그 부동산 과거 그 사이클을 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 지금의 분위기가 이전에 언제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2008년 그러니까 전전 정권이었죠. 거의 그때도 부동산 굉장히 큰 상승기였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이후로 이제 훅 꺼졌죠. 훅 꺼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교를 굳이 해서 찾아내자면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그러니까 요 근래 가장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것은 2006년, 2007년 요 구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정도가 아마 지금 요 시세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부터 2014년도까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전 침체기였잖아요. 되게 긴 시간이었죠. 그때 막 서울의 부동산은 망했다, 맞아요. 뭐 약간 뭐 버블이 꺼졌다, 도쿄 시즌2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좀 수요가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 나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이 부동산 위에서 우리가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부동산 1가구 1주택은 정말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한다면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4년 요 기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뭐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또 똑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또 현상이 또 다르게 또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심리가 꺾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또 전 세계 집값이 또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혹시 또 일본처럼 또 이렇게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또 길게 장기간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금리가 굉장히 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뭐 유가가 내려가면서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라고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금리를 다시 내려요. 예.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사실 돈을 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사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되게 많이 풀어요. 돈 되게 많고 걔네들은 기초통화나 찍어내잖아요. 근데 또 그 뒤에 또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겠고 고민을 하겠죠. 사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냈는데, 그게 뭐 어떤 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 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 관한 뭐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반도체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돈 풀겠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는 뭐 죽을 때까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왜 올려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물가가 약간 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금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씩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동산은 심리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리의 영역이어서 금리가 지금 이 주식도 그렇지만 갑자기 급속하게 오르면 사람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는 거죠,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변동금리로 아파트에 대한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좀 놀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심리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금리는 별 부동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가 완전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정체가 될 수가 있지만 향후 뭐 지나보면 결국에 금리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이, 왜냐면 또 지방 수도권이 그 주택 가격의 흐름이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이랑 우리나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건 또 수도권, 지방 또 다르다 보면은 이게 완전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금리 오르면 서울도 지금 뭐 엄청 많이 뭐 빠져야 되는데, 요즘 뭐 신고가 터졌다는 얘기도 사실 뭐 마용성, 뭐 강남 쪽, 서초,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국제무단지 지구 지금 발표 났죠. 그다음에 뭐 또 용산공원 반환이 지금 30%가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신고가가 계속 터지는 거고, 이게 지역마다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이 많아서 그렇고, 세종 같은 경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세종이 아파트를 빠지는 이유는 그 대전에 굉장히 좀 요지에 있는 둔산동 쪽인가요? 대전에 좀 요지에 있는 곳이 아파트 가격이랑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대전 그래도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세종보다는 여기가 나은데 왜 이렇게 값이 올라갔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사람들의 심리상 수요가 이제 여기보다는 대전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세종은 그때 이후로 약간 좀 조정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격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요인을 받지, 뭐 이런 공급이나 이런 거에 더 요인을 받지, 저는 이 금리의 요인을 받는다,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월세가 어떤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지역 대장과 이 지역 대장 아파트의 비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해운대에 제일 좋은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뭐 이 저쪽 그 약간은 좀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 평당 가격,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가격 대비 아파트의 지금 적정 가격, 전세가 대율이 뭐 몇 %까지 올랐고, 막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봐야 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 단순히 금리 하나만을 영향을 준다? 이거는 좀 납득은 힘듭니다, 저는. 우리가 어장관리 좀 전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네, 저는 이 어장관리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을 미국 집값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까지 어장관리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호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일본,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대충의 그 흐름들 안에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얘네들 가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한번 그 예측도 한번 해보고, 야 이건 내가 맞았네. 야 이런 게 재밌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 대비 아파트에 과연 대장들이 어딜까 해서 그 대장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세가가 몇 %까지 올라왔을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시간을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막상 또 상승장이 왔잖아요. 또 그때 살려고 하잖아요. 못 삽니다. 맞아요. 왜냐?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하셔야 된다. 왜냐? 지금 장이 오히려 공부하기 정말 좋은 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장이 오히려 편해요, 저는. 왜냐? 결정을 내릴 일이 없거든요. 지금 결정 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이런 조종장에서는 이런 거에 왔을 때 난 여기를 잡겠다, 이곳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건 단계이지, 지금 결정을 내려서 이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다 비교도 해보고, 저기 대장과 여기 대장, 동작구, 어디 뭐 여의도, 어디 여기 비교도 해보고, 저쪽 도봉구 쪽도 좀 비교를 해보고, 양천구가 요즘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금리보다 그런 또 공급적인 부분, 또 가격적인 부분을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자도 되게 성과를 잘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히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이 물건을 잘 샀다, 그 투자 그 물건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시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때는 물건을 본다기보다 시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달려갔을 때 모두가 다 하락을 외치고 있는, 서울 부동산은 망했다고 외치고 있을 이 상황이 왜 지금 이 상황이 왔는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두 그 책들을 다 봐보고, 왜 이들은 하락을 외치고 있는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그렇다면 집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번 뛰어가 보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뛰어가 봤더니,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이 동부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의 전세가, 그 아파트 거래 가격이 6억 5천이었는데 그때 전세가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뭐 70%에 육박해 있는 시간. 당시 그랬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해 있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밑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럼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지만 여기 살고는 싶어 한다. 그렇다면 수요는 충분하다. 공급도 별로 없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변을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용산에 이제 그때 주상복합을 분양을 했던 거죠. 분양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분양이 미분양 나던 상황이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트리마제도 미분양 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경희궁자이 미분양 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심리가 모르겠어요. 많이 되게 꺾여 있었던 상황이라서. 미분양 났습니다. 대형 평수는 뭐 말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2014년, 2015년. 근데 저는 청약 통장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서 혼자 살고 있고,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해서 넣었더니 40평대에 넣었거든요. 40평대에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쵸, 분위기가 안 좋은데. 평당 4,500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고? 제정신이야? 너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너 돌았니? 아파트 안에서 뭐? 너 아파 안 샀어? 야, 너 그때 왜 나 설득 안 했니? 제정신? 막 놀리죠. 같이 좀 해주지. 막. 이건 편한 친구들이니까 가능하니, 진짜 그런 경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난리 나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나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웃고 이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갈고 닦은 칼을 깊숙이 꽂아 넣으려고. 그때 당시에 뭐, 바로 성동구. 저는 강남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게, 그때 제가 했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이었죠. 강남은 너무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더 오를 곳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강남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건 맞더라고요. 오른 데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 뭐 마용성, 강남을 못 들어가니까 강남 난 못 들어가겠어. 차도 너무 밀리고 나랑 안 맞아. 약간 이런 심리가 돈이 없는 거였는데. 그것도 맞아요. 강남에서는 한 채 사기도 힘들 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나눠서 산 거죠. 이게 더 수익이 좋을 거라는 생각 하에. 그 이제 성동으로 들어가서
갭 투자를 했었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한 아파트를 2개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제 재개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자. 미래에 대해서 한번 미래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사보자. 미래의 시간을 사보자라는 의미에서 여의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의도는 너무 비싸서 여의도도 비싸서 그때는 시드가 부족해서 제가 이제 재개발 신길 쪽의 재개발에 투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3개의 투자를 6개월 안쪽으로 끝내버렸어요. 네, 2016년부터 2017년 요때. 예. 그리고 또 그 접근한 게 좀 다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이긴 한데 네네. 청약 그리고 갭 투자 그리고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짧은 시간에 그 다른 투자 방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밀당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장관리. 그러니까 뭐가 딱 왔을 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딱 이제 결정을 내는 용기를 낸 거죠. 공부를 끝내놓고 투자를 하겠다고 용기를 딱 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어장관리를 하고 있으면 바바바박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제한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없습니다. 저 리미트를 주지 보통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네. 아파트 갭 투자, 전세 투자만 하는 그게 이제 주다 보니까 아파트에만 관심을 갖지. 맞아요. 재개발이나 뭐 청약이나 특히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주택 뭐 상품도 좀 다르다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뭐 투자의 왕도가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이더리움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부동산 안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신축, 그다음에 뭐 청약 뭐 이런 거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땅, 경매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입니다. 보통은 네. 하나를 깊게 팔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 밀당 다 하고 있어요. 걸렸다 싶으면 파야죠. 대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죠. 네. 여기야 이 물이 나올 구멍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아주 그냥 용천수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파야죠. 거기는 죽어라 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왔다 싶으면은 깊숙이 찔러 넣는 그런 건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고 저는 다 관심을 가져야 모든 관심 중에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아파트만 뭐 몇 날 며칠 몇 년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가 지금같이 정책에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지역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좀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형식으로 네네.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황혜인이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상품이나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거를 되게 이렇게 한계 두지 않고 넓게 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이 많아서 제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거에서 한 곳에 몰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어디가 잘 될지 아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것도 저만의 대응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좀 물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 전에 준비 기간을 가지신 거죠. 뭐 그럼요. 부동산 관련해서 책을 본다던가. 그럼요. 엄청나게 뭐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거 멘트만 보시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절대 그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은 쉽죠. 그냥 뭐 주식 투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코로나 2020년 3월 같이 대폭락이 나면 그때 사면 돼. 이거 못 삽니다 그거. 그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서울의 아파트는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하락하고 사람들 곡소리가 나올 때 들어가면 돼. 그거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2020년 3월에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 알겠는데 그때 세상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 2014년도에서 16년 그때 아파트 살려고 하면 그거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건 뭐냐면 공부입니다. 그거를 책을 통해서 이겨내고 이 거시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판을 읽으면서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이 판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심지어 밀가루 대두 가격까지 보면서 원유 가격, 무슨 보리 가격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공부 뭐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잔심을 남기라는 게 결국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잔심을 남기라는 거 되게 쉽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잔심이라는 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루틴을 경제화시킨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경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당연한 일. 그러니까 아침에 친구들 만나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아내와 뭐 이야기를 하건 뭐 회사 나가서 얘기를 하던 친구를 만나건 그냥 뭐 어디 방송을 해서 하든 다 경제 얘기예요. 아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 주변을 다 경제화 시켜버리는 예, 막 그런 상황이 왜냐면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도 제가 말 없이 이렇게 조용히 했으면 오히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경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 좀 이렇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리나 밀이 전 세계 20% 이상 수확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경제를 안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이고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관심을 계속 가져라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까봐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고 계셨나니까요 지금. 이 지나가는 걸 잡으려면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비겁한 지점은. 근데 그거 웬만한 용기를 어렵죠.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락장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신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진짜 그건 웬만한 담을 갖고 왜 내 재산이 한두 푼입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인데요. 맞아. 그 12억이라는 되는 돈을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될 거야. 그래 한번 넣어보자. 하락장이네. 잘 됐어. 너 이거 절대 안 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나만의 투자하는 방식도 찾아갈 수 있고 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거다라는 걸 찾아가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서 떨어지는 걸 한번 깊숙이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떨어지네. 오케이 사자. 12억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평상시에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예, 항상 늘.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다?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정말 좋은 시기다. 특히 어떤 공부? 부동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시간이다. 주식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다 지금. 예. 그래서 관망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투자 방법을 반드시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좀 가장 화연님과 가장 맞았던 거는 어떤 투자였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이랑 잘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오래 생각해서 혹시 부동산이 가장 큰 성과를 내서 잘 맞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수익률로 따지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는 다른 의미잖아요. 제가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투자금 대비? 네, 투자금 대비. 그러니까 수익률 몇 퍼센트의 상승을 이뤘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가상화폐 쪽이죠. 그건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수익률로만 따지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률은 낮다. 단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심지어 저는 주식 절대 대출 얻어서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은 절대 레버리지 안 일으킵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게 레버리지 일으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야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현금만 주고 사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내가 100억이 있으면은 100억짜리 건물 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100억 있으면 2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래야 아마 2배로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다르거든요. 저는 주식은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부동산은 겁이 나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 가지 않잖아요, 얘가. 전쟁이 나거나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건 뭐 다 같이 없어지는 거고. 상장 폐지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진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그 땅은 변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다 잠기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땅이 어디 갑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투자다. 안정된 투자고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 이룰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그다음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저는 오래 생각해서 한 번에 하는 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타를 친다거나 짧은 생각해서 짧은 뭐 이렇게 순발력을 위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개그할 때도 드러나요. 개그 콘서트 할 때도 개그 콘서트는 짧게 놓고 하고 그 전에 많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예능은 달라요. 예능은 빨리빨리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쪽에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막 계속 카메라 따라다니면서 네.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방송은 오히려 짧게 나가는 상황인데 개코는 짧게 나가지만 이 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무대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할 때 그런 상황에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원래 성향이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 생각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적절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예, 그리고 저의 인생의 첫 투자 역시 부동산이었고 왜 부동산을 했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지 않는다. 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이다. 예, 얘는 일처럼 제가 뭐 잘린다거나 개콘에서 퇴출이 된다거나 집은 갑자기 나한테 집이 저한테 야 너 나가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나가지 않는 이상. 얘는 날 위해서도 계속 일해줄 수 있는 친구다. 왜냐면 이 입지라는 것도 있고 이 아파트의 이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역사적인 그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멘탈이 잘 안 흔들려요, 부동산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격을 하루하루 이렇게 막 순간순간 0.1초, 1초, 2초 이렇게 등락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그렇죠,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걸려서 또 등락한들 예. 바로 팔 수도 없죠. 그렇죠. 그 축적된 그 금액들과 약간 좀 이 실거래가 대비 지금의 상황과 전세가 대비 이렇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눈에 들어올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급성도 굉장히 낮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평상시 생활도 굉장히 검소해야 돼. 맞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맞아요. 물론 이제 자산은 네. 올라가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가 확확 바뀌는 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자산을 쌓는데 좀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출이나 소비나 이런 패턴을 잡는데도 부동산이 굉장히 좀 좋다. 혹시 주식하시는 주변에 돈 많은 형들은 통이 커요. 네, 확실히 좀 크긴 눈에 해요. 확확 보이나요? 확 보여요. 네, 팔면 다 돈이잖아요. 바로바로. 네. 그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곳을 진짜 은행같이 쓰시더라고요. 거액을 넣어놓으시고 그냥 팔고 싶을 때 빨리 팔고 뭐 은행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이것도 또 좋은 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제.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이제 좀 자산이 많이 묶여 있는 상태고, 네. 그러고 보면 또 이제 다주택자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쵸? 예. 지금 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나, 더 내리기 전에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한다는 거 지금 대응을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좀 이 소강 상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멈춰 있는 상태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주춤을 했죠. 네, 올해 들어서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 지금 6개월에서 한 7개월, 8개월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못 견디고 바로 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좀 의아해요. 좀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주택자 분들 갭 투자 여러 채 해놓은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전환되고 빨리 뭐 깡통 전세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에도 빨리 대응을 하시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저처럼 대응을 하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이 많아봤자 뭐 똘똘한 한 채라든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차라리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면. 근데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자꾸 샀다 팔았다 무슨 그러니까 팔아도 결국에 갈아타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기 전까지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갈아타기 할 것도 이거 판다고 갈아타기 더 높은 곳으로 하시지 낮은 곳으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팔고 네. 잠깐 이제 한 임대 전세 전월세 살다가 이게 또 낮아졌을 때 더 빠지면 그때 이제 사겠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세금이 제가 봤을 때 그거 타이밍 맞추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러 갈게요. 그거 타이밍 그거는 주식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는 그렇다면 인정.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6, 7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맞아요. 타이밍을 맞추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서 배우러 갈게요. 그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예. 그거 팔았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를 때를 내릴 때를 더해서 더 내렸으니까 사야지 그러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계속 또 월세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모험을 선택하시겠다고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결국에. 그쵸. 예. 그 세금은 또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뭐 일시대 1주택 비과세인 12억 경우는 하지만. 미만이시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내리신다면
이건 쉽지 않다.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많이 실제적으로 하겠죠. 예. 1주택이신 분들이 특히나 뭐 이제 아예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 부담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하반기에 정말 영끌을 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이런 하시더라고요. 상황이라면 이해하죠. 예, 대출이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좀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하셨으면은 좀 더 비싸게 금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5년 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게 그 금리로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의 경우의 수도 미리 좀 세워 두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변동금리가 그때 당시에 뭐 워낙 쌌으니까요. 뭐 2.1% 막 2.2% 막 이런 맞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좀 일단 현재 드리고 지금 싶네요. 다주택이긴 하지만 전혀 그 하락장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나 이런 뭐 불안감 이런 건 지금 전혀 전혀 없는 없습니다. 상태. 저도 대출 꽤 끼고 있거든요. 예, 저도 대출에 대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에 잡았어요. 네, 2.3%에 잡아놓은 상태라 사실 그렇게 큰 부담감은 안 되고, 그래도 그 대출을 이제 그 변동금리, 그러니까 고정금리 기간은 5년까지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3년 정도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고정금리를 2.몇 %로 잡아놓으셨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고정금리를, 예. 앞으로. 고정금리를 2.몇 % 잡아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는 그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대한 대비도,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싸지만 고정금리로 그렇게 해보셨었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셨다. 근데 그렇게 못하셨다면 다음번에는 한번 좀 그렇게 좀 금리가 움직일 때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